이제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 그래도 꼭 필요한 법인과 세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보통 한국에서 개인 셀러들은 법인까지 오픈을 하진 않고 개인 사업자로 이제 시작을 많이 하는데 어느 이제 쇼피파이 같은 경우는 해외 법인으로 하면 좀 유리한 측면이 있다 해서 해외 법인을 운영을 하려고 하시는 분도 계시다고 생각하고 저 또한 이제 해외 법인을 만들어서 연결을 시키려고 하는데 꼭 해외 법인으로 할 필요는 없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필요성에 의해서 해외 법인을 만드는데 기본적으로 해외 법인하는 거는 우리가 해외 법인을 만드는 건 딱 한 가지 때문에요. PG 때문이거든요. 페이먼트 게이트웨이 때문이거든요. 그거를 스트라이프라든지 쇼피파이 페이먼트라든지 아니면 스크릴, 요새 유명한 스크릴 같은 거를 연결하기 위해서 해외 법인을 만드는 것도 잘 생각해 보세요. 아직까지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페이먼트 게이트웨이가 뭐겠어요? 구글에 있는 아닙니다. 페이팔입니다. 페이팔을 가장 페이팔이 어느 정도로 쓰냐면 전 세계 40% PG 매출이 짜립니다. 전 세계 다 합했어요. 스트라이프가 아무리 많이 써도 20%를 못 넘어요. 그리고 아마존 진짜 많이 쓰잖아요. 아마존 페이먼트는 10%도 안 돼요. 쇼피파이 페이먼트 7%도 안 돼요. 아직까지 페이팔이 국내 법인으로 페이팔을 쓸 수 있어요. 저도 그 해외 법인을 만든 지 한 지금 1년 반, 2년 정도 됐는데 전에 페이팔만 갖고도 한 달에 해외에서 몇 억씩 팔았어요. 물건을 한 달에. 그러니까 굳이 해외 법인을 초반에 만들 필요도 없고 복잡하기만 합니다. 그래갖고 해외 법인 만들지 말고 아까 전에 봤듯이 페이팔 깔고 그리고 뭐가 있어요? 두 번째로 액신베이가 국내 법인을 냈잖아요. 액신베이에서 국내 결제, 해외 결제 카드를 연동시키면 그걸로도 충분합니다. 전 더 이상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럼 해외 법인은 목적성을 가져야 해요. 첫 번째로. 그럼 해외 법인을 저는 간 이유는 페이팔에서 좀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그래갖고 해외 법인을 만들게 된 건데 해외 법인은 기본적으로 미국하고 홍콩 법인을 많이 만드는데 사실 미국 법인을 되게 많이 만들어요. 근데 저는 되게 특이하게도 홍콩 법인을 만들었어요. 그 이유는 이제 두 가지 정도 되는데 첫 번째로 홍콩 법인 같은 경우에는 세일스 텍스가 없어요. 세일스 텍스가 없다는 건 1년에 한 번만 세금 신고하면 돼요. 그러니까 분기별로 세일스 텍스가 아니면 분기별로 세일스 텍스 신고를 해야 하는데 세일스 텍스가 제로가 되니까 그게 되게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좋은 게 그 세금이 예를 들어서 한국 돈은 한 3.56억까지는 세금이 법인세가 9%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올라가고 25% 가까이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되냐면 실제 이익이 한 3.5억 나려면 매출 한 20억 나왔잖아요. 매출 20억을 홍콩 법에다 옮기는 거예요. 거기서 20억을 잡아놓고 거기서 세일스 텍스 9%만 내고 나머지 법인은 한국 법인에서 세금을 내면 되죠. 세금이 분산될 수 있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래도 미국 법인을 권합니다. 왜 미국 법인을 권하냐면 이 미국 법인이 좋은 점이 첫 번째로 해외 고객들은 인스톨먼트 페이먼트라고 해갖고 할부 결제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홍콩 법인에서는 쇼피파이 페이먼트가 할부 결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로 할부 결제를 위해서라도 미국 법인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쇼피파이 앱들 중에 막 쓸 수 있는 편의 기능 중에 미국 법인 아니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쇼피파이 어디언스라든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것 말고도 되게 많은데 이거는 미국, 호주 아니면 영국 그리고 캐나다 법인 아니면 안 됩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저희가 홍콩 법인 쓰는 걸 그걸 갖고 앱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희도 미국 법인을 옮길 타이밍을 잡고 있는데 너무 오래 썼고 그러니까 이걸 옮길 수가 없어서 아직도 홍콩 법인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쓴다 그러면 만약에 홍콩 법인이 아니라 지금 다시 했다 그러면 미국 법인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은 페이팔, 액신베이 시작을 하다가 어느 정도 매출이 이제 나오고 세금 한도가 나오는 기준에서 미국 법인이 생기면은 좋을 수 있겠네요. 네네. 이 질문을 해도 될까요? 세금 환전에 대해서도. 사실 세금 환전에 대해서는 얘기하면 간단하게 저는 그런데 그냥 현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부 다 저 한국 원화로 받아요. 거기에서 이제 환전을 해갖고 예를 들어서 샤페이에서 이제 FXP를 받는데 FXP를 얼마 받냐면 3.7% 받아요. 샤페이도 그러니까 쇼피파이 페이먼트도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한국 돈으로 결제 오는데 거기서 한 1% 정도 환전을 받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페이먼이나 쓰는데 그러니까 환전에서 만약에 자기가 피를 안 받고 싶다 그러면 미국 법 그걸로 있어서 미국 법이 좋아요. 왜냐면 또 이런 게 있어요. 저희 쇼피파이 페이먼트 쓰죠. 그러면 모든 게 다 홍콩 달러로 홍콩 계좌로 들어와요. 그럼 그게 뭐가 문제냐면 미국 계좌 같은 경우는 그냥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걔네가 강제 FX를 넣어버려요.
약간 뭐 환율을 맞추는 게 아니라 환율을 환전해요. 미국에서 내가 대부분 손님이 미국 돈으로 결제돼도 다 홍콩 돈으로 바꿔요. 환전비를 3.75%를 걔네가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빠져요. 근데 실제로 그거를 페이오니어로 한 번에 옮기고 우리나라에서도 외환통장이 있긴 있는데 만약 외환통장으로 만들면 그런 FX비를 빨리 뺄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미국 법인으로 만드는 게 또 훨씬 유리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냥 달러로 받고 하니까 수수료가 훨씬 적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지금 필요가 없는 게 지금 이거를 보실 분들이 그 정도까지 하려면 최소한 연매출이 한 4, 50억은 돼야 할 텐데 그래갖고 그거는 나중에 어느 정도 회사가 커서 그러면 결제 방식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잠깐 앞에서 결제 방식에 대해서 살짝 얘기는 해주셨는데 그래도 쇼피파이에서 어떤 결제 방식을 쓰는 게 좋은지 전반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아까 전에 페이팔에 대해서 설명했고요. 장점에 대해서는 이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쓰는 거고 단점 있죠. 단점은 첫 번째로 예를 들어서 샤피파이 페이먼트라 이런 거는 차르지백이라고 해갖고 상대방이 은행 가서 소송을 하지 않는 이상은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어요. 근데 페이팔은 이게 약간 에스크로 같은 개념이거든요. 에스크로는 돈을 받은 게 아니라 맡겨놨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갖고 얘네가 별의별 핑계로 페이팔을 통해서 클레임을 거는 거예요. 그럼 우리 클레임을 대응하거나 돈을 돌려주나 하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받을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긴다. 위험성이 높아진다. 돈이 묶이는 그런 개념. 묶이는 개념, 그쵸. 그러니까 페이먼트가 상대편이 페이먼트를 했는데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러니까 페이팔을 통해서 클레임을 걸 수 있는 거예요. 이베이에서도 똑같아요. 고객이 환전을 해달라거나 뭐 물건이 늦게 와서 뭔가 그게 다 돼요. 물건이 못 왔다 뭐 이런 것. 그런 면에서 페이팔의 단점이 있죠. 그러니까 돈을 좀 안정적으로 받고 싶은 사람들은 페이팔을 쓰기 싫고 그러면 쇼피파이를 쓴다 그러면 가장 많이 쓰는 게 샤피파이 페이먼트거든요. 샤피파이 페이먼트는 제일 유명한 스트라이프라고 아시죠 혹시? 스트라이프예요. 스트라이프 페이먼트를 갖다 쓴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 뭘 더한 거냐면 애플페이하고 구글페이를 넣은 거예요. 스트라이프 플러스 애플페이 플러스 구글페이가 바로 샤피파이 페이먼트예요. 기본적으로 굉장히 간단하고 그리고 쇼피파이 쓰는 사람들 나중에는 결국에 쇼피파이 매출의 한 60-70%는 페이팔이 아니라 나중에 쇼피파이 페이먼트로 바뀌어요. 나중에는? 네, 왜냐면 쇼피파이 페이먼트가 락인이라는 제도를 쓰거든요. 한 번 결제하면 클릭만 하면 바로 결제하게 만들어요, 이제. 한국의 뭐 쿠팡이나 쿠팡 같은 거 이거 같은 느낌. 그게 다 따라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 락인 때문에 나중에 되면 한 번 결제하면 하다가 그냥 쇼피파이 페이먼트로 결제된 거죠. 결제가 잘 넘어가고 편하게 돼 있으니까 또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쇼피파이 페이먼트를 쓰면 좋은 게 쇼피파이는 아무리 그게 플랫폼이라고 해도 결국엔 자사물과 같은 개념이거든요. 걔는 웹빌더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마케팅을 할지 모른다는 단점이 있잖아요. 어떻게 마케팅을 하고 이거 어떻게 선전하냐. 샤피파이 페이먼트로 들어가게 되면 샵 앱이란 걸 들어가요. 샵 앱이란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베이나 아마존 같은 마켓플레이스예요. 샤피파이라는 사이트들의 제품을 샤피파이에서 다 모아놓고 이렇게 전시해서 파는 사이트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회사를 몰라도 거기서 물건을 사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샤피파이 페이먼트가 나중에 되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돼서 해외 법인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 얘기가 들어가겠죠. 그 정도가 페이먼트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초보자들이 이제 어려워할 만한 게 광고나 마케팅인데 사실 저도 인스타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 최근에 틱톡도 같이 운영을 하는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인스타나 틱톡 이걸 운영하는 거를 중요하게 보고 계시나요? 전 사실 아직까지는 조금 변하지가 않았는데 계속 말하자면 광고보다는 사람들이 찾아오게 하는 전략을 써요. 그래갖고 구하기 힘든 물건 그리고 우리만 팔 수 있는 물건 이런 걸 되게 중시하는데 그래도 광고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제휴하는 회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전에는 어떤 화장품 회사하고 콜라보해갖고 저희가 해외 수권증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 화장품을 해외에서 팔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품종은 적고 다량으로 팔아야 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게 뭐 한두 번 팔면 안 되고 계속 팔아야 하잖아요. 그러면 광고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되게 인스타그램을 되게 많이 썼어요. 인스타그램에서 이제 광고를 한번 돌리는 거죠. 페이스북으로 돌리지 않고 페이스 타겟팅이 좀 이상하게 가고 요새는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에서 광고를 이제 웨타를 통해서 이제 돌리고 한 번에 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쓰면 얼마큼 매출이 나오더라고요. 그래갖고 우리가 파는 구하기 힘든 물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다른 데랑 제휴해갖고 우리가 하는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거 있죠. 제휴한 화장품 해외 수권증 갖고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이 인스타그램 광고를 돌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구글에 대해서 하는데 구글에는 퍼포먼스 맥스라는 광고가 있어요. 그래갖고 이건 뭐냐면 그 자기 사이트를 분석해갖고 그 광고를 어떻게 할지 최대한으로 해갖고 여기저기 뭐 동영상도 만들고 유튜브도 하고 아니면은 그 사이트에도 하고 자기네가 구글이 알아서 광고해준다. 근데
구글 광고로 이걸 맨 처음에 달아놓으면 자기가 할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냥 퍼포먼스 맥스를 딱 선택하고 자기 사이트만 넣어놓으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도 셋업할 게 되게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키워드 광고는 나중에 따로 하지만 그럴 경우는 뭐냐면 자기가 광고량이 내가 보기에 얼마인지 몰라도 저희는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100만 원 정도 한다고 싶으면 구글에서 전화가 와요. 미국에서. 구글 본사에서. 한국인들이. 한국 그 구글 직원들이. 그래갖고 광고를 옆에서 전화해갖고 미팅을 한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미팅을 하고 팔로우업도 해요. 어떻게 광고할지 다 알려줘요. 그런 매뉴얼적인 부분을 다 알려줘갖고 그 사람들 와서 말아서 맺혀서 할 수 있어요. 퍼포먼스 맥스 광고를 되게 많이 쓰고요. 그래갖고 그걸로 하고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게 그 기본적으로 이제 앱 중에 메일침프라고 플라이어 날리는 게 있긴 있는데 플라이어는 뭐냐면 이제 자기의 충성 고객들한테 전단지를 나눠주는 거예요. 이메일 광고죠. 근데 사실 그거를 메일침프 같은 거 따로 쓸 필요 없이 쇼파이 자체 마케팅에 플라이어 날리는 메일 메시지를 날리는 게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좀 많아서 좀 많이 드는데 고객들이 많아갖고 근데 고객 한 번 예를 들어서 5만 명을 날린다 그러면 한 30-40불이면 될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가 이런 새로운 물건을 갖고 언제 세일한다 뭐 이런 것들 있죠. 그걸 만든 다음에 요새는 그걸 직접 만들 필요도 없어요. 챗GPT에서 다 만들어주잖아요. 문구는 더 잘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그 문구를 AI 문구 만들어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걸 이제 플라이어 날리고 이런 여러 가지 광고 방법이 있죠. 근데 계속 말하지만 초보자들이 과연 어디까지 쓸 수 있느냐 그건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초보자들이 할 수 있는 건 제가 보기에는 광고보다는 소싱에 힘을 써야 제품에 어떤 것 그리고 많이 날리고 최소한 한 1-2년은 고생을 하셔야지 광고로 그렇게 돈을 많이 쓰면 괜히 쓸데없는 돈 날리는 경우가 되게 많을 거라고 그러니까 제품에 더 소싱해 그렇죠. 제품 소싱에 더 집중해갖고 사람들이 찾아오게끔 하는 게 초반에 하는 시는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광고를 많이 하는 것보다는 제품에 더 신경 쓰는 그렇죠. 부분이 초반에는 사실 광고를 할 필요가 없어요. 광고를 하다 안 하다 물건은 안 팔릴 거예요. 최소한 1년은 고생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광고를 하지 말고 최대한 그 돈을 아끼세요. 아끼셔서 좋은 물건을 소량으로 다량으로 할 필요도 없어요. 처음부터 위험하게 할 필요 없잖아요. 2개, 3개 다 놓고 물건 올려놓고 한번 반응을 보는 거예요. 시장 반응을. 그래갖고 제일 좋은 거는 초보자가 할 수 있는 거는 저는 오가닉 마케팅이라고 생각해요. 오가닉 마케팅은 뭐냐면 물건을 자기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또 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틱톡이란 거 있죠. 그걸 계속해서 만들어요. 제품에 대한 거를 만들고 광고를 만들고 그게 계속 쌓이다 보면 자기 팔로워가 늘어가거든요. 그 팔로워들은 자기 충성 고객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져요. 그러면서 나중에 광고를 안 해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유입이 되게 할 수 있거든요. 이 오가닉 마케팅에 가장 신경을 써야 할 게 초보자가 할 일입니다. 최소한 1년간은 그렇게 오가닉 마케팅을 한다고 생각해요. 제품에 대한 거를 이제 올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저도 많이 궁금한 부분이긴 한데 물류와 배송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현재 저는 우체국을 아직 쓰고 있고 이베이 같은 경우는 링코스를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데 해외 배송은 이제 어떤 방법으로 시작을 해서 나중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게 이제 궁금한. 해외 배송 같은 경우에 우선 이베이를 한다 그러면 말대로 그 EGS라고 그러죠. 링코스. 맞습니다. EGS가 이제 링코스가 이제 EGS. 그게 제일 무난한 것 같아요. 이베이 같은 경우에는. 우선 그걸 쓰셔야겠죠. 다른 자기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3자 배송하는 데가 되게 많은데 기본적으로 3자 배송은 뭐냐면 내가 물류를 갖다 놓으면 걔네들이 배송을 해주는 식이에요. 근데 3자 배송은 기본적으로 손해입니다. 생각해보세요. 거기에서도 배송비를 내고 하는데 거기에서 자기의 포션을 안 먹겠어요? 또 이제 대신 배송을 해주면 거기에 대한 비용이 나가죠. 무조건 3자 배송 비쌉니다. 3자 배송은 나중에 되면 안 써요. 그러면 그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건 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K패킷하고 EMS를 써야 한다고 생각해요. 초반에는. K패킷. 가장 무난하고 가장 계약하기도 쉽고 그 다음에 이제 1년 정도 돼서 자기가 어느 정도 수출을 했다 실적이 있다 그러면 바로 아까 전에 말한 수출 바우처를 쓸 수 있잖아요. 수출 바우처를 쓰면 한 3천만 원까지 지원되는. 아직 저도 선정은 안 됐는데 금액대가 바뀌는 것 같아요. 1,000만 원에서 3천만 원. 그 정도 지원 받을 거예요. 그러면 그걸 다 안 내는 건 아니고요. 반씩 낼 거예요. 자기가 얼마 부담하고 이제 국가에서 부담하고 이렇게 수출 바우처를 쓰면 되게 싸게 배송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되게 문제가 많아요. 수출 바우처 하는 애들이 굉장히 까다로워서 저 아는 사람도 한 명이 그걸로 화장품을 보냈는데 걔네가 막 영구정수 시키고 막 그럴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 조심하셔야 하고. 그 다음 수출 바우처로 하고 자기가 진짜 어느 정도 캐파를 넘어섰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배송비만 거의 억대가 되거든요. 수출 바우처 3천만 원 나왔잖아. 일주일도 못 써요. 그게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계약을 가죠. 배송업체랑. 그러면 국내가 저희 같은 경우는 3개랑 계약을 하고 있는데 페덱스랑 DHL이랑 그리고 K패킷 EMS 이렇게 얘기해요. K패킷 EMS는 우정사업법 보니까 똑같은 데고요. 이렇게 3군데를 계약하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캐파가 되고 양이 나오면 거기서 굉장히 할인율이 높습니다. 할증 제도를 해갖고 예를 들어서 몇 개 이상 팔리면
예를 들어서 전체 요금의 80원인데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페덱스에서 500g 이하면 2만 원이면 보낼 수 있거든요. 2만 원에서 2만 5천 원이면 되게 싸게 보낼 수 있어요. 특송을.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런데 이것도 제가 말하지만 어느 정도 캐파가 되고 양이 많아야 해요. 매출이 나와야지 이제 이렇게 나중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마지막 단계는 페덱스, DHL, 그리고 EMS, 그리고 K패키지 이렇게 하고 하나 더 하면 UPS가 있는데 그 차이점을 얘기했자면 우선 페덱스가 가장 싸요. 페덱스가 특송 중엔 제일 싸요. 물론 K패켓이 더 싸긴 한데 K패켓이 1kg를 넘어서고 2kg까지 한지 아니거든요. 1kg 넘어서면 오히려 특송보다 더 비싸지게 되는 단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작은 포토카드라 작은 마스크팩 같은 거는 K패켓으로 보낼 수 있는데 그 이상은 별로 그렇게 쓸모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뭘 쓰냐면 페덱스를 주로 쓰고 페덱스는 팩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페덱스가 좋은 게 이커머스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해주세요. 그래갖고 이커머스 하는 사람들은 얼마 할인 주겠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배송의 정확도라든지 빠르기는 DHL이 조금 더 낫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좀 더 비싸. 조금 더 비싸요. DHL은 대량 계약해갖고 큰 거 보내지 않는 이상은 너무 비싸요. 개인적으로 소량할 때는 페덱스가 더 싸요. 근데 페덱스는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가끔 가다가 배송 사고가 좀 난다. DHL보다는 확실히 많이. 그 중에 가장 좋은 게 이제 UPS 같은 경우인데 UPS는 답이 안 나와요. 가격이 너무 비싸요. 저희가 86% 할증 받고 계약해도 거의 1kg에 35,000원까지부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UPS 같은 경우는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그걸 권하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나중에 되면 FedEx하고 DHL, K패켓을 같이 하는 걸 보내요. 병행해서. 그리고 실제로 샤프파이 스토어를 하면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FBA라는 방법도 있거든요. FBA라는 대행업체들도 되게 많아요. 실제로 샤프파이 내에도 샤프파이 풀필먼트가 있어요. 거기에다 우리가 물건을 보내야 돼요. 그런데 그건 잘 계산해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갈 때 배송비 나오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씩 보낼 때인데 제일 싼 거는 이제 USPS 미디엄 메일 같은 걸로 싸긴 싸요. 그래도 그게 6불부터 시작하거든요. USPS 퍼스트 클래스 진짜 작은 건 3불짜리가 있는데 좀만 커지면 걔들도 그렇게 싸지가 않아요. 거기서 페덱스 보내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가는 거 그리고 거기에서 도착하는 거 그리고 나중에 그게 다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반품을 받거나 폐기해야죠. 그것도 비용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FBA가 양날의 검일 수가 있어요. 정말 자기가 한 가지 물건이 너무 불티나게 팔린다 그러면 FBA를 하는 게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FBM으로 여기서 물건을 직접 보내는 걸 저는 권장합니다. 그러면 배송에 대해서 너무 많은 게 있어서 사실 이거는 해봐야지 느낄 수 있어요. 그쵸. 이거도 많이 해봐야 합니다. 초반에 제가 말했지만 이베이를 한다 그러면 EGS를 쓰셔야 하시고 그리고 다른 사이트를 하려면 가장 기본적인 K패켓하고 EMS부터 계약하세요. 사업자만 있으면 계약이 되니까요. 제가 또 궁금한 게 품이나 교환권도 많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베이 하면서도 품이 생기고 고객이 돌려보는 경우도 종종 생기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우선은 기본적으로 이베이나 아마존보다 쇼피파이 사이트는 반품이나 교환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많지가 않아요. 왜냐면 그게 이제 사이트고 그러면 사이트에서 잘 반품을 안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플랫폼에서는 반품을 많이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요. 물론 있긴 있어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60일 반품을 하고 우리가 물건을 보냈잖아요. 미국에서 보냈다. 그럼 얘네가 60일 내에 마음에 안 든다. 근데 반품하는 비용, 반품에 대한 메일 배송 비용은 너네가 부담하래요. 그리고 반품을 배송을 받고 우리가 60일을 받았죠. 그리고 물건을 보고 물건이 이상이 없으면 우리가 재고 스탁 처리하고 거기다 그 돈을 돌려준다 이랬는데 그 과정이 상당히 귀찮아갖고 해외 고객들은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도 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주기도 하고 이거를 또 받고 확인해서 반복 보내는 과정이 조금 까다로울 수 있죠. 그런데 가장 좋은 거는 저희 같은 경우 어떻게 하냐면 물건이 하자가 있다 그러면 만약 재고가 있으면 우리는 다시 그거를 너희가 버리라고 새로 보내줘요. 왜냐면 계속 말하지만 커스터머 로열티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물건을 만약에 이게 마음에 안 들었다. 그런데 우리가 물건이 또 있다. 그럼 보내주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 그리고 우리한테 여기는 믿을만하다. 그러고 더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단기적으로 볼 때 손해라고 생각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보신 다음에 그 손해를 감수하면 장기적으로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건 이제 나중에 코스트에서 이제 오버헤드라고 그러거든요. 오버헤드를 어느 정도 마크업을 하고 처리하시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인력이나 운영, 저는 직원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아직 그 직원을 안 하고 직접 같이 하시는 대표님이랑 직접 주문 확인도 하고 포장도 하고 이렇게 배송을 하고 있는데 직원을 언제부터 고용하는 게 좋을지 그리고 첫 직원은 언제 뽑으면 좋을지 이런 게 이게 되게 트리키한 퀘스천인데 직원을 또 언제 뽑냐 이거를 내가 직원을 언제 뽑아야겠다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일하다가 어느 순간 보면 자기가 12시까지 해도 뭐 일을 못 끝낼 수가 있어요. 안 돼요. 이게 감당이 안 돼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직원을 뽑게 돼요. 맨 처음에 그러니까 대표신님이시잖아요. 대표라는 직책에 처음 이제 1인 기업이나 2인 기업의 대표의 직책은 갖다 내요.
대표는 만능이 돼야 해요. 1인 기업일 때. 예. 대표는 모든 일을 다 할 줄 있어요. 자기가 배송도 해야 하고, 자기가 CS도 해야 하고, 자기가 물건 리스팅도 해야 하고, 자기가 광고도 해야 하고, 마케팅도 해야 하고, 다 해야 합니다. 예. 그게 첫 번째 직원의 그 대표의 업무예요. 근데 어느 순간 되면 대표가 이걸 다 할 수가 없어요. 회사가 커지면. 예.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씩 자기 업무를 어떻게 해요? 나눠줘야죠. 그렇죠? 분담을 해야겠죠. 그럼 분담을 하면서 자기 일을 하나씩 나눠줘야 할 때가 생깁니다. 그 시간은 분명히 언젠가 생겨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사람을 더 뽑게 돼 있어요. 그래갖고 자기가 뽑아갖고 지금 당장 뽑아야겠다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되면 이제 직원 없으면 내가 못 해먹겠다 그 순간이 옵니다. 그러면서 자기 업무를 하나씩 분담해 주거든요. 그러면 직원이 계속 늘어난다. 그러면 나중에 대표는 실제로 일을 안 해요. 저도 실제적으로 업무는 지금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인터뷰도 하고 계약도 하고 그러는 거죠. 대신 계속 말하지만 대표가 끝까지 남아서 해야 할 건 하나 있습니다. 자금에 관련된 것도 중요하죠. 그것도 대표가 해야 하는 거. 책임을 져요. 모든 사건, 사고, 모든 일이 일어나면 절대로 직원이 책임을 못 져요. 그건 다 대표가 안고 가야 하는 거예요. 겁나 억울하고 직원이 잘못한 건데도 자기가 책임져야 하는 거예요. 큰 배송권이 터지거나 뭔가 책임 사유가 생겼을 때 예. 그럴 때 그쵸. 그건 다 대표가 처리하고 대표가 다 책임져야 합니다. 나중에 되면 직원이 많아지면 느낄 거예요. 대표가 편한 직업이 아니에요. 정말 머리 아픈 직업이더라. 그래갖고 대표가 해야 할 거는 초반에는 만능이 돼야 한다. 그래갖고 모든 사람이 직업을 알겠죠. 나중에는 대표가 다 책임을 져야 한다. 그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또 직원이 꼭 이렇게 필요할 때 구할 때도 있죠. 꼭 우리가 필요해서 구할 때도 있지만 정말 내가 미래를 보고 구할 때도 있어요. 아까 전에 말한 개발자라든지 이런 거 있죠. 내가 이 사람을 보면 우리의 매출이 나중에 더 올라갈 거야. 그런 순간이 올 거예요. 그리고 우리 회사가 더 발전할 거야. 그런 때는 뽑아야 할 때가 있겠죠. 그런데 처음부터 뽑는 게 아니라 1인 기업일 때 자기가 최소한 회사의 직원이 한 6, 7명이 있을 때 그때는 그게 가능합니다. 회사가 돌아갈 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갖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느 정도 제가 보기에는 저도 혼자 거의 1년 반을 했거든요. 거의 1년 반 이베이를 혼자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처음 1, 2년간은 직원을 뽑을 생각을 하시면 안 돼. 자기가 다 해야 돼. 우선 다 배우고 경험하고. 네, 그쵸. 지금 되게 중요한 얘기 있습니다. 자기가 다 알아야지 직원을 부릴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저도 지금도 직원이 10몇 명이 되지만 지금도 직원들이 한 일을 제가 다 할 수 있고 물론 일을 안 하고 있지만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마스터를 해야 되겠네요. 네. 그러면 쇼피파이 운영을 하시면서 가장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업무가 어떤 업무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이게 어떤 때에서 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데 쇼피파이는 뭐 해외라서 해외 사람들은 여유가 있어 CS가 필요 없다. CS가 거의 적다 그러는데 주문이 하루에 몇백 건씩 들어오면 그때 CS가 지옥이 됩니다. 그래갖고 그 CS라는 게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고 CS가 이제 물건 재고하고도 막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CS에서 가장 신경을 많이 씁니다. CS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예를 들어서 손님들하고 진짜 대화하듯이 손님들하고 친하게 CS를 해서 소통하듯이 계속 아까 전부터 말했지만 커스터머 리텐션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커스터머를 계속해서 또 커스터머를 계속해서 다시 오게 하려면 그만큼 CS에서 감동이 있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쇼피파이 운영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뽑아야 할 직원이 나중에 CS 직원 정말 친절한 사람입니다. 저희도 CS 직원이 너무 잘하고 있거든요. 지금 뭐 영어를 잘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챗GPT가 다 해주니까 그래도 빨리빨리 반응하고 빨리 반응해주고 그리고 가장 성심성 있고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 이걸 보여주면 그 손님은 다시 옵니다. 손님들은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게 나중에 되면 리텐션 레이트가 제일 중요해요. 새로운 손님을 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손님들 계속해서 유지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면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시간을 많이 써야 하는 게 나중에 CS가 알게 될 겁니다. 쇼피파이라고 해서 며칠 전에 되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었는데 CS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편하다. 그거는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